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막 이제 채권 시장에 2월 달에 3.15%에 불과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0월 말에는 4.4% 정도까지 꽤나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국채 시장에서 먼저 난리가 나면 한두 달 뒤쯤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난리가 나는 식으로 이렇게 시차를 좀 두더라고요. 이 침체기의 특징은 결국은 다들 싼 거만 찾는다는 거거든요. 네. 즉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망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해도 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보니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저희 오늘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배 팀장님은 채권 전문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이제 주식 인게이지먼트 활동과 채권 운용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예. 주로 이제 은행이랑 채권 시장에서 이제 근무했었다 보니까 이제 금리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을 작년에 발간한 이후에 이제 종종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책도 내시기도 했고 이미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게 이 채권과 부동산의 연관성을 많이 진단을 해주셨더라고요. 강한 설득력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걸 착안할 수 있었는지 좀 저희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도록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연구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의 신용을 분석하려면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가 네, 그렇죠. 예. 이제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이렇게 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일부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계속 이제 취합을 해 나갔었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제 2010년도부터 주로 한 10년 정도 그 아파트들의 월세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게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이 왜 올랐지? 막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즉 채권도 보면은 내가 받는 이자는 변화가 없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10년 만기 채권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좀 돌아가는 측면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좀 사실 저도 처음에 건설업 애널리스트 할 때는 막 공급, 정부 정책 이런 거 굉장히 막 이제 많이 추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딱 어떤 일관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 금리가 계속 하락한 게 어떤 집값을 올린 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이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내려갔던 시기는 이제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이제 1기 신도시 많이 지었을 때 그리고 또 IMF 외환위기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말고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팩트이기는 하고요. IMF나 금융위기는 부동산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문제니까 결국은 집값은 이렇게 공급으로만 잡을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때처럼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야만 집값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경도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둬서 분석들을 해 오기는 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40%가 이제 70%까지 올라왔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어느덧 이제 그 가계부채가 이제 100%를 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차입금 부담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오를 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부담폭이 확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누구나 이제 집을 사려면 부채를 많이 져야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건데 그렇게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굉장히 주택 수요를 저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결국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약간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거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은 올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채권 시장 금리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그 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부분 그냥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 흐름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만 해도 이제 4.6%까지 치솟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다 같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 그리고 전세 수요마저도 다 위축이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집값 전세가 다 같이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 2월, 3월 이렇게 올해 상반기만 해도 거의 3.1%까지 아주 확 떨어졌습니다. 상반기 상승장의 주 원인은 이렇게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인플레도 거의 다 잡혔고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이제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먼저 이제 내려갔었는데, 올 여름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 같지 않고 뭔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막 이제 채권 시장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미국이 먼저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끌려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서 2월 달에 3.15%에 불과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0월 말에는 4.4% 정도까지 이렇게 꽤나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것도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자꾸 이제 언론의 보도를 타고 네. 하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확 이제 올해 추석 전후를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되게 되었죠. 네. 예. 금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도 안 되겠다, 내년 초도 어렵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현 시점에서는 이 고금리의 장기화랑 금리가 다시 빠르게 내려갈 거다가 지금 또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먼저 오르고 나면은 시차를 두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네. 금리 같은 게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되게 후행을 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서 먼저 난리가 나면 한두 달 뒤쯤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난리가 나는 식으로 이렇게 시차를 좀 두더라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채 금리가 막 9월, 10월 달에 많이 오르니까 막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국채 금리가 지금 11월에는 꽤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결국은 가장 큰 틀은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결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계속 빠르게 할 거다일 거냐. 예, 여기서 지금 채권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나면 대략 한 6, 7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렸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 이후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빠르게 올린 뒤에 이 6%의 금리를 대략 한 5에서 6%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장기간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물가도 되게 안정된 편이었어요. 한 2에서 3% 정도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낮은데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했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미국이 IT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가 먼저 막 쓰러지고 하다가 이제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이제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 혁명부터 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가 침체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호황 국면? 지금 가계도 소비를 되게 잘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미국은 지금 어쨌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저런 정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가 다 잘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침체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침체가 되게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옮겨간 거죠.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놀라게 됐고, 침체가 와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막 낮출 텐데 고용 지표가 계속 잘 나오고 그리고 성장률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이제 쫙 올라서 10년물 금리가 이제 5%까지도 이제 갔었던 거죠. 90년대 그 중후반 이때가 골디락스라고 그렇죠. 부르는 시기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현재 미국도 약간 골디락스를 따라하려고 뭔가 노력하는 분위기도 있는 거네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금리 안 내리면 상반기에 되게 큰 침체 온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도 하니까 여전히 이 부분은 지금 되게 누가 맞냐 지금 알 수 없는 그 부분이기는 하죠. 예. 저희 좀 더 간단한 이야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 되게 크게 와닿는 게 강남 위기잖아요. 네. 강남도 지금 집값이 좀 위태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강남 불패다, 부동산 불패다, 이것도 이제 신화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돈만 많으면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강남의 부동산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강남의 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옛날부터 강남에 정착해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사신 분, 그런 분, 아니면 굉장히 비쌀 때 이제 무리를 해서 혹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신 분, 뭐 이렇게 두 측면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사실 수 있었던 분들이 보면은 대체로 벤처 투자에 그런 회사에서 어떤 지분을 맞아요. 매각하거나 부동산 PF로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코인 투자로 뭐 네. 되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분들이 이런 강남 요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금리 때 가능했었던 일들이고 그렇죠. 고금리가 되니까 이제 이런 신화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거든요. 이제 신규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진 거는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결국은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지금 침체로 이제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건데 이 침체기의 특징은 결국은 다들 싼 거만 찾는다는 거거든요. 네. 침체기에는 아파트도 좀 싼 거 위주로 사람들이 찾고 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즉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망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해도 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라고 해도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요가 약해져서 좀 뒤따르는 일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남 아파트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시장이 변동이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시장 따라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좀 현재 한국 주택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침체가?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냐 유지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가 되죠. 침체가 깊어지면 이제 강남이 떨어지면서 이 갭을 이제 줄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파를 미치는구나를 느낀 그런 좀 재밌는 사례가 마용성 지역의 34평 아파트 네. 가격이 이제 전고점이 대략 한 18억에서 20억 요 정도였거든요. 34평 기준으로. 근데 이게 연초엔가 14억대가 나와서 거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가격에 던졌냐라고 되게 참 뭔가 빚 많고 힘든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강남에서 급매가 나와서 막 떨어지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내 거를 빨리 처분한 사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위해서. 그렇죠. 네. 갈아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내 거 싸게 나가도 좋아. 상관없어. 이거만 사면 돼 하면서 빨리 지금 시가에 이렇게 팔아달라는 식으로 해서 체결하고 이걸로 갈아탄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갈아타기를 위해서 싸게 팔아버리는. 예. 근데 그분의 의사결정이 이게 뭐 이상하거나 그쵸. 못했다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분이 보셨을 때는 강남이 지금 이 가격이면 저점이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 집 저점인 건 상관없어. 그렇죠. 내가 저기를 지금 저걸 놓치면 안 돼라는 마인드가 강했던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급매를 보고 막 영끌족이 파는 거다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네요. 그렇죠. 단적인 사례죠. 결국은 이렇게 강남부터 해서 잠실 이런 상급지들이 떨어지면 이렇게 바로 다른 곳에 실시간으로 거의 이렇게 같이 영향을 공략하는 주는 여파를 거네요. 이렇게 줄 수 있다. 네. 어떻게 현실적이네요. 약간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네요. 와, 네, 이게 그렇습니다. 여유가 이게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뛰어드는 네, 보니까 특수관계 거래도 아니었고 정말 강남을 사기 위해 내 거를 마치고 뼈를 얻기 위해 살을 내준다. 약간 그렇죠, 그런 그런 식인 느낌이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진짜 급하게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 가격이 절망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그 가격을 팔고 싶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그렇죠. 예.